자, 오늘은 삼국지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합비 지역을 두고 벌어진 오나라와 위나라의 전투에서 활약한 만총의 이야기와 4차 북벌을 시도한 제갈량이 선비족 장수 가비능을 회유해 위나라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기산으로 진군하여 상교까지 빠르게 나아갔으며 위나라의 사마의와 보리밭을 두고 싸워 이겨 많은 득을 보았으나 장마철이 다가오는 시기적인 요인으로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속되는 전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제갈량이 어느 정도 득을 본 채 회군했고, 그 와중에 뒤를 쫓던 장합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더라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4차 북벌이 끝난 231년 6월로부터 3년이 지나 각각의 나라가 회복과 내정의 시기를 지내고 난 234년 청룡 2년 건흥 12년 가화 3년 2월, 드디어 5차 북벌이 시작됩니다. 5차 북벌의 규모는 역대급 규모인 10만 명, 약 2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1차 북벌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이릉대전에서 대다수의 인재와 병력 그리고 기반 지역을 잃은 촉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10만이라는 병력은 당시 어마어마한 병력이었습니다. 이 10만이라는 숫자가 촉한의 어떤 의미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정사 제갈량전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234년 건흥 12년 봄, 제갈량이 대군을 모두 이끌고 야곡을 거쳐 출병했다. 유마로 운송하며 무공 오장원을 점거하고 사마의와 위남에서 대치했다. 대군을 모두 이끌고, 이 말은 촉한이 가지고 있던 동원 가능한 병력을 모두 이끌고,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 이번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5차 북벌에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제갈량은 4차 북벌에서 겪었던 군량 부족의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유마라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기록되는데, 이 유마라는 것은 한자로 흐를 류, 보급할 류의 말 마자를 쓰는 장비로 먼저 개발된 장비인 나무 목에 소 우자를 쓰는 목우와 엮어서 등장합니다. 정사 후조전을 살펴보면 231년 건흥 9년 제갈량이 다시 출군해 기산을 포위하고 처음으로 모구로 군량을 운송했다. 232년 건흥 10년 군사들을 쉬게 하여 회복시켰으며 황사에서 농사를 장려하고 유마, 모구를 완성했으며 병사를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쳤다. 234년 건흥 12년 봄 2월 제갈량이 야곡을 거쳐 출병하고 처음으로 유마로 운량했다 라는 식으로 여러 번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모구와 유마가 그저 이론뿐이거나 상상 속의 장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된 전쟁, 전술용 장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구와 유마는 송나라 시대 이후부터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데다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 기록이 없어 현재에는 이 모구와 유마가 어떤 구조였는지,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모구와 유마를 개발한 본인인 제갈량이 남긴 수많은 서적들 중 소실되지 않고 전해지는 몇 안 되는 자료인 제갈량집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그 일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구에 대한 제갈량집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구는 복부가 방형이고 머리는 둥글다. 다리는 하나에 발이 4개이고 머리는 목 안으로 들어가고 혀는 배에 붙어 있다. 짐을 많이 실으나 천천히 가므로 큰 짐을 싣기에 적합하고 적은 짐을 싣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혼자서 가면 하루에 수십 리 가고 때를 지어 가면 하루에 20리 간다. 굽은 것은 소의 머리이고 쌍으로 된 것은 소의 다리이다. 중략하고, 소는 2개의 원에 의존하는데 사람이 6척을 가면 소는 4보를 간다. 한 사람의 1년 식량을 싣고 하루에 20리를 가도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 이어서 유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게요. 유마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갈빗대는 3척 5촌,
넓이는 3촌, 두께는 2촌 2푼으로 좌우가 같다. 중략. 장방형의 나무 상자는 둘이고 널판자의 두께는 8푼, 길이는 2척 7촌, 높이는 1척 6촌 5푼, 넓이는 1척 6촌이고 각각의 나무 상자에는 쌀 2곡 3두를 담을 수 있다. 설계 자체에 대한 내용은 기록된 바가 없지만 어떤 치수와 외관에 대한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용도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 모구 유마에 대해 제갈량이 꽤나 공을 들였고 그 말은 군량 보급에 대한 문제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였으며 이 모구 유마가 5차 북벌전쟁에도 도입됨에 따라 촉한의 북벌이 좀 더 본격적이고 또 장기간의 전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런 비장의 무기 모구와 유마를 동원한 10만 대군의 촉한군은 북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정을 다지고 착착 전쟁 준비를 해왔던 공격측인 촉한과는 달리 방어측인 위나라는 휴식한 3년 동안 그리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4차 북벌이 끝나고 5차 북벌이 시작되는 3년 동안 위나라는 오나라나 총나라에 비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청조자사 왕릉이 오나라 손포에게 속아 크게 패한 사건이나 4차 북벌에서 제갈량을 도왔던 선비족 가비능의 라이벌이었던 선비족 장수 보도근이 반란을 일으켜 병주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건이나 북방 요동 지역 연나라 땅의 세력이었던 공손년이 손권을 속여 세력을 키우고 많은 득을 보면서 강성해져서 위나라 북동쪽을 압박하고 있던 사건 등은 촉한과는 달리 위나라가 234년에 이르러서도 안정적이지 못한 국제정세를 가지는 데 한몫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문제들은 위나라가 촉한과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수비적인 태세를 갖추고 그저 이번 5차 북벌도 앞선 1, 2, 3차 북벌과 같이 무난히 막아내는 쪽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고 위나라 군대를 지휘하던 사마의 또한 이러한 수비적인 방향의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마의는 그간 제갈량의 북벌이 공격적이고 기습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빠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과연 어느 루트로 쳐들어올까를 고민하던 끝에 장안을 점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촉한군이 사례 지역 부풍군 미현을 통해 부풍군 무공현을 지나 장안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제갈량이 미현을 통해 무공현으로 나아가 장안을 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이러한 공격 루트는 위나라가 방어적인 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막을 수 없고 촉한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 무공현 점령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무공현에서 촉한을 요격시킬 군대를 구성해 힘을 쏟는, 즉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을 소진해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긴다는 걸 깨닫게 되죠. 따라서 사마의는 제갈량이 무공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전쟁 국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사, 진서, 선제기, 즉 사마의전에는 제갈량이 무공현으로 진군해 바로 장안을 노리는 것에 대해 사마의와 위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읽어보면 234년 청룡 2년 제갈량이 다시 군사 10여만을 이끌고 야곡을 나와 미 땅의 위수 남쪽 평원에 영루를 세웠다. 천자, 즉 조예가 이를 우려하여 정촉호군 진랑에게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주어 사마의가 이끄는 수비군의 본대에 합류하도록 하였다. 제장들이 위수 북쪽에 주둔하며 적에 맞서려 하자 사마의가 말했다. 백성들이 모두 위수 남쪽에 모여 거주하니 이곳이 필히 다투어야 할 땅이오. 그리고는 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물을 뒤로 한 채 영루를 세웠다. 그리고는 제장들에게 말했다. 제갈량이 만약 용감한 자라면 응당 무공을 나와 산을 따라 동진할 것이오. 만약 서쪽으로 가서 오장원에 오른다면 제군이 무사할 것이오. 제갈량은 과연 오장원에 오르고 장차 북쪽으로 위수를 건너려 했는데 사마의는 장군 주당을 보내 양수에 주둔케 하여
적을 유인했다. 무슨 말인가요? 전부터 위나라는 제갈량의 진군에 대해 대단히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위나라 군사를 통솔하는 사마의 또한 제갈량과 싸우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앞선 북벌 전쟁에서 많이 보였던 모습들이죠. 따라서 조예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또 확실한 수비를 위해 사마의가 이끌던 수비군에 추가적인 병력을 보내는 등의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의는 제갈량이 만약 용감한 자라면 응당 무공을 나와서 산을 따라 동진할 것이요, 만약 서쪽으로 가서 오정원에 오른다면 제군이 무사할 것이요, 즉 제갈량이 무공현을 지나 동진, 즉 장안으로 계속 진군한다면 수비적인 태도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을 막아내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든 방해하고 저지해서 제갈량이 바로 장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정원 쪽으로 빠져서 장기전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더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고, 불안정한 지금의 정세가 아닌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싸울 수 있을 테니 아무래도 땅도 크고 물자도 많은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사마의는 이러한 판단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 제갈량의 동진을 막아내기 위해 강 북쪽, 즉 위수 북쪽에서 무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강 남쪽, 그러니까 무공을 먼저 점령해서 제갈량이 동쪽으로 진군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자 했고, 결국 제갈량은 무공을 통해 바로 진군하지 않고 오장원으로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마의전에서 말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렇게 사마의전의 기록을 통해 제갈량의 5차 북벌을 바라보면 제갈량이 사마의의 선제 대책에 막혀서 위나라가 생각하는 베스트 플랜대로 움직이네? 이거 이번에도 위나라가 이기겠는데? 제갈량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국지 세계에서 상황을 해석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양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죠. 사마의전을 통해 해석한 제갈량의 5차 북벌의 시작은 위나라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인 제갈량전에서는 제갈량의 5차 북벌 시작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갈량전에서도 사마의전과 마찬가지로 촉한이 무공의 진군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마의의 선 대책에 막혀서 오장원으로 진군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정사 제갈량전의 기록을 함께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34년 건흥 12년 봄, 제갈량이 대군을 모두 이끌고 야곡을 거쳐 출병했다. 유마로 운송하며 무공 오장원을 점거하고 사마선왕, 즉 사마의와 위남에서 대치했다. 제갈량은 늘 군량이 이어지지 않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함을 근심하였으므로 이에 군사를 나눠 둔전하고 오래도록 주둔할 기초를 만들었다. 경작하는 군사들이 위수 강변의 백성들과 섞여 지냈으나 백성들은 편안히 지내고 군에는 사사로움이 없었다. 자, 어떤가요? 제갈량이 사마의의 계책에 막혀서 무공으로 진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제갈량은 애초에 빠르게 진군할 생각이 없었어요. 1, 2, 3차 북벌이 빠른 진군을 통해서 기습하고 점령에 무언가 득을 보려던 생각이었으면 이번에는 장기전을 도모하고 작은 진군이라도 그 점령 지역을 유지하고 또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서 둔전, 즉 병사들을 활용해 경작하고 식량을 확보했으며 모구 유마를 활용해 물자를 보급하고 점령 지역의 백성들을 수탈해서 순간의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면에 느리지만 확실한 진군 방법을 선택한 거였죠. 기존에 급한 진군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고 그 와중에 겪었던 보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느리지만 확실한 진군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또 오장원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얻는 부가적인 이익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장원 지역을 점령하면서 위나라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막게 되는 셈이고 북쪽 지역인 농서 지역, 즉
애당초 마속이 헛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이미 얻었어야 할 그 옹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옹주 지역의 백성뿐만 아니라 가비능과 같은 이민족 세력에게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위치였기 때문에 제갈량의 선택은 어쩌면 사마이가 예상했던 동진보다 더 위협적인 공격일지도 모르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갈량은 이 오장원을 점령함과 동시에 오장원에서 위수를 건너 위치하는 바로 북쪽 지역인 북원 지역을 점령해 강 아래와 강 위 모두를 점령하는 방법으로 위나라의 옹주 쪽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만약 성공만 한다면 마속의 가정전투로 실패했던 계획까지 한 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점령 계획이었던 셈이었어요. 하지만 인재가 없고 사람이 귀한 촉한과는 달리 위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유능한 인재가 많죠. 모두가 사마의의 의견에 감탄하면서 제갈량이 동진을 만회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서서 사마의에게 충고를 딱 날리는데 이 조언이 위나라의 명운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 대단한 조언을 날린 사람이 바로 위나라의 장수 곽회였습니다. 곽회의 이 조언에 대한 내용을 정사 곽회전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234년 청룡 2년 제갈량이 사곡에서 공격하여 나왔고 아울러 난항에서 둔전을 하였다. 당시 사마의는 위남에 주둔하고 있었다. 곽회는 제갈량이 반드시 북원을 다툴 것이므로 응당 그곳을 먼저 점거해야 된다고 계획했다. 논의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곽회가 말했다. 만일 제갈량이 위수를 넘어 고원으로 올라와 병사들을 북산에 이어서 농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백성이나 오랑캐를 동요시킨다면 이것은 국가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마선왕은 그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곽회는 곧 북원에 주둔했다. 참호와 보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총나라 병사가 대대적으로 이르렀으므로 곽회는 맞아서 그들을 공격했다. 며칠 후 제갈량은 병력을 과시하면서 서쪽으로 진군하였는데 장수들은 모두 서위를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오직 곽회만은 제갈량이 서쪽에서 형체를 드러내는 것은 관병으로 하여금 중병을 서쪽에서 대응하게 하려는 것으로 실제로는 틀림없이 양수를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과연 양수를 공격하였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성을 공략할 수는 없었다. 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갈량의 계책을 두 차례나 예측하고 막아낸 것이 곽회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오차북벌의 주체가 제갈량 대 사마의가 아닌 제갈량 대 곽회라는 말도 나올 만큼 곽회의 예측과 조언은 싸움의 판도를 크게 뒤흔드는 거였죠. 사실 곽회는 이 시점 전까지는 별다른 공적이 없었고 심지어 4차 북벌 때는 촉한군에 연달아 패배하는 등 사마의의 입장에서 곽회를 신뢰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곽회의 조언에 사마의가 개소리 하지마 이 패전장수 녀석 이라고 했어도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전술, 전략 부문에서 곽회의 입지는 사마의에 비하면 별거 아닌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의는 곽회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제갈량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방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열린 태도가 촉한의 진군을 막아내었고 위나라는 무사히 계획했던 장기전 돌입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제갈량은 사마의가 걱정한 루트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갈량이 생각했던 비밀 공략 루트는 곽회에게 막혀서 별로 이득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공을 지나 동진을 하지 않았고 북원을 점령해 옹주에 대한 위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제갈량의 오장원 점령이 무의미한 상태이거나 사마의의 생각처럼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였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오장원 점령과 둔전의 시행, 모국, 유마를 통한 보급 개선은 오장원을 중점으로 한 위수 이남 지역을 실질적으로 촉한이 관리하게 되는 성과를 내었고
오정원이 가지는 위치적 장점을 통해 북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옹주, 양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전을 바라볼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촉한의 상태는 5차 북벌의 시작전보다 더 크게 나아진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마의의 전술에 대한 예측 범위를 넘어서고 또 곽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촉한의 이득을 극적으로 가져온 이 엄청난 천재 제갈량은 5차 북벌의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적의 기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어려움은 촉한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로 직결되게 되는데 이 예상치도 못한 적이 누구였는지 정사 제갈량전과 제갈량전의 주석으로 포함된 역사가 손성이 쓴 역사책 진양추의 기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대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갈량전의 기록입니다. 234년 건흥 12년 제갈량과 사마의가 서로 대치한 지 100여일이 지나 그해 8월 제갈량이 질병으로 군중에서 죽으니 이때 나이 54세였다. 이에 총나라군이 퇴각하자 사마의가 총나라군이 퇴각하고 남겨진 제갈량의 영로와 처소를 둘러보곤 말했다. 천하의 기재로다. 또 다른 기록 진양추의 기록입니다. 끝이 뾰족한 붉은 별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제갈량의 진영에 떨어졌다. 3번 떨어지고 다시 되돌아가니 올 때는 크고 돌아갈 때는 작았다. 갑자기 제갈량이 죽었다. 자, 제갈량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 생각지도 못한 적, 그 적은 바로 제갈량 스스로의 건강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말년에 이르러 촉한을 다시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진양추를 쓴 손성의 또 다른 역사서 위시춘추의 기록을 보면 제갈량의 사자가 사마의의 진영을 방문해 주고받은 대화를 적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갈량의 사자가 도착하자 사마의는 제갈량이 잠자고 먹는 것과 사무의 번잡, 간결함에 관해 묻고 군사를 다루는 일에 관련한 것은 묻지 않았다. 사자가 대답했다. 제갈공께서는 일찍 일어나 늦게 잠자리에 드시고 20대 이상의 벌은 모두 직접 챙기십니다. 먹는 음식은 몇 승도 되지 않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제갈량이 곧 죽겠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제갈량은 겨우 20대 이상의 매질 수준의 일까지 직접 관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제갈량이 정말 작은 일까지 모두 꼼꼼하게 처리했다라기보다는 그러지 않고서는 믿고 일을 맡겨서 처리할 아랫사람이 부족했다. 즉 촉한의 인재가 너무 없었고 일을 메꾸기 위해서 제갈량 혼자서 고군분투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위시춘추의 기록에서 사마의와 대화를 주고받은 사신만 해도 그래요. 제갈량이 뭘 얼마나 먹고 몇 시에 일어나고 또 얼마나 일을 하는지 사마의가 그게 왜 궁금하겠어요? 아니 그게 왜 궁금한지를 떠나서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다 쓸데가 있고 필요하니까 물어보겠죠. 어느 정도 똘똘한 사신이었으면 뭐 전쟁 중에 군사적인 걸 물어보지 않고 사적인 걸 물어본다는 건 군사적인 걸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사적이라서 뭔가 말해줄 것 같은 뭔가 사적인 정보이지만 그래도 꽤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답변을 회피할 줄 알았을 텐데 이놈의 사신이 그냥 고지고대로 이거는 전략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뭐 병력이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니까 사마의가 우리 제갈공 팬인가 보다. 이 타이밍에 우리 제갈공 자랑 한번 해야지. 우리 승상님은 적게 먹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작은 일도 직접 챙겨요. 진짜 짱짱 공평하심. 이라고 다 불어버린 거죠. 전쟁 중에 보낼 사신을 이렇게나 멍충멍충한 일을 보낼 만큼 촉한의 인재가 없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 과도한 업무를 하던 제갈량이 과로와 병, 건강 악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죽음은 촉한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습니다. 오자원의 점령?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갈량만 살아있었으면
언제든지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었겠지만 그가 죽어버린 지금으로서는 오장원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때문에 결국 총나라 군대는 오장원을 포기하고 다시 군사를 몰려 돌아갑니다. 사마의를 상대해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힘, 제갈량이 죽었기 때문이었죠. 사마이는 총나라 군대가 갑자기 뜬금없이 철군하는 것을 보고 이거 뭔 일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급하게 이들을 추격하지만 제갈량이 남긴 이 유산과 같은 인재 강유와 양의가 깃발을 거꾸로 들고 철군하면서 북을 울리는 방법, 깃발을 반대로 들었으나 부대의 진군 방향이 반대로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퇴각을 하고 있지만 마치 진군을 하고 있는 듯한 계책을 씀으로써 사마의의 의심을 부추겨 아닌가 페이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무사히 철군을 마치게 됩니다. 이 대목은 이후 죽은 공명이 산중달, 즉 사마의를 쫓아냈다라는 말로 전해졌고 이 말을 들은 사마의는 나는 산자를 헤아릴 수는 있으나 죽은 자를 헤아릴 수는 없다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촉한의 5차 북벌, 오장원에서 피워보고자 했던 장기적인 총나라 부흥의 계획이 오장원에서 저버린 별, 제갈량의 죽음으로 인해 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0만 대군을 이끌고 모구와 유마를 동원해 어마어마한 기세로 진군했던 5차 북벌이 이렇게 막을 내리고 촉한은 나라를 등에 지고 나아가던 큰 기둥 제갈량을 잃었습니다. 이제 촉한은 바람 앞에 촛불, 사자 앞에 새끼양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태가 된 촉한은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위나라를 위협할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는 것일까요? 제갈량의 후계자는 누가 될까요? 그 후계자는 제갈량만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40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